영웅이란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최고의 전략가이자 위대한 정복자. 그러면 도대체 나폴레옹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왜 유명하고 무엇이 나폴레옹을 영웅으로 만들었는가? 이 프랑스 혁명이 일으킨 혼란이 나폴레옹에게 엄청난 기회로 다가오게 됩니다. 겨우 26살의 나이에 프랑스를 발칵 뒤집어 놓는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프랑스만 뒤집어 놓는 게 아니라 유럽을 뒤집어 놓죠. 그중에 이제 아르콜레 전투는 양측이 사활을 걸었던 대단한 격전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이 대단한 건 이걸 예측하는 거예요. 단위 부대들을 어떻게 쪼개서 어떤 거리를 이동시키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 와라, 이런 식의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나폴레옹은 개선 장군이 되어서 파리로 귀환합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의 전쟁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원정이 이집트 원정입니다. 근데 이집트 원정은 진짜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 생각에 나폴레옹은 어쨌든 이탈리아 원정 이후로 선전, 뭔가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집트라는 곳에 가서 나의 이미지, 이 사람이죠. 코르시카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코르시카 또 이미지가 좋지를 않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야, 쟤 깡촌에서 온 뭐 이런 애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은 나는 너희들보다 교양 있고 똑똑하다, 너희들보다 훨씬 더 문화예술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갈리아 원정기, 이런 로마 옛날 영웅들 얘기 많이 읽었는데 저도 살면서 느끼는 게 정치인, 특히 좀 뭔가 세계를 뭐 좀 야심이 많은 사람들은 문화예술에 대한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나폴레옹은 그거의 가치를 알았던 거죠. 카이사르도 이집트로 갔고, 유스티니아스 황제도 이집트로 갔고, 다리우스 황제도 이집트로 갔습니다. 나도 간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가는데 문제가, 프랑스가 이제 이집트로 가려면 이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이놈의 바다는 그야말로 영국의 땅이라는 거죠. 이게 가는 것도 힘들고 돌아오기도 힘들어요. 바다를 건너가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의 명분은 여기를 이제 점령해 버리면 영국이 이 지중해 라인을 통해서 인도까지 가는 라인인데, 이 영국의 이 라인을 끊는다는 거야. 근데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바다는 이쪽으로 뭐 수에즈 운하도 없었고, 하여간 근데 이집트로 갑니다. 잠깐 핑계 대고. 여기서 이제 제일 문제는 영국 해군의 봉쇄를 뚫고 여기까지 가는 건데, 기적적으로 갑니다. 사실 대단했어요. 왜냐면 가다가 바다에서 가실 뻔했거든요. 정말 운 좋게 갔어요. 알렉산드리아에 상륙해서 요 카이로까지 가면서 유명한 이제 피라미드 전투라는 걸 하죠. 피라미드는 이제 카이로 근처 가자에 있는데, 피라미드가 내려다 본다. 나 그것도 웃기는 게, 그 당시 병사들이 피라미드가 뭔지 알기는 했겠어. 그건 뻥이고, 피라미드 안 보이는 데서 싸웠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그렇게 안 했어요. 여기가 또 먹을 게 많은 나라예요. 우리가 프랑스 혁명 하면은 이제 부르주아, 시민혁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자유와 평등 뭐 이런 걸 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은 아닌데, 내면은 뭐냐면 결국은 부르주아들이 돈 벌 수 있고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막 열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민의 욕망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아하게 표출된 게 아니라 전 유럽에서 약탈 군대로 유명해지는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집트로 올 때는 사실은 여기 굉장히 뭐가 있다. 그래서 나폴레옹 군대의 특징은 먹을 게 많고 털을 게 많을 때는 막 이러다가 한 주변 50km, 100km밖에 뭐가 없다. 그러면 막 지쳐요. 피라미드 보고 용기를 힘을 낸 게 아니야. 알렉산드리아에서 지금도 한 250km 사막을 달리는데 카이로 가까이 오니까 신나는 거죠. 여기서 싸워서 이집트군하고 이제 맘루크 군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카이로를 점령하게 되죠. 그런데 이들을 싣고 왔던 프랑스 함대가 나일강 하구에 딱 버티고 있었는데, 근데 유명한 넬슨 제독이 와서 나일 해전이라는 기가 막힌 전술을 통해서 프랑스 함대를 박살내버립니다. 결국 이렇게 되니까 이집트에서 고립되게 되죠. 거기다 패스트도 돌고, 그러니까 지금 한참 유명한 가자,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돌아서
어찌어찌해서 나폴레옹이 프랑스로 겨우 간신히 혼자 귀국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전했으니까 제 실패 이렇게 안 되고요. 오히려 명성을 얻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결국 이집트 원정은 군사적으로는 실패했지만 정치적으로는 나폴레옹이 권력을 잡는 계기가 되었고, 특히 여기서 이집트 학이라는 걸 처음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서울학, 뭐 어디 학 이래서 지방마다 자기 동네 이름 붙인 학문 이런 게 되게 많은데, 뭐 나라 이름 붙인 학문이라는 걸 처음 만든 사람이 나폴레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학자들을 데려갔는데 이게 또 학자만 데려간 게 아니에요. 학자만 데려갔으면 실패했지. 기술자, 뭐 청량기사 이런 사람들이 데리고 가서 요즘 하는 융합학문을 통해서 이집트를 복구했어요. 여러분이 이집트 가서 지금 보시는 수많은 그런 관광 명소들이 있어요. 풀로 다니는. 그 대부분이 프랑스 고고학자들이 파낸 겁니다. 그냥 파낸 게 아니에요. 유명한 신전들 되게 가보시는데 그게 보통 25m 이하에 파묻혀 있던 거거든요. 여기 신전 가보시면 다 언덕 위에 있거나 주변에 이렇게 모래가 쫙 있어요. 그게 판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 다 파낸 사람들이 프랑스 고고학자들이었고, 지금은 이전했지만 과거에 있던 카이로 박물관도 프랑스 학자가 만들어준 겁니다. 영국 대형박물관에 가시면 최고로 인기 있는 게 이집트관입니다. 그중에 제일 유명한 게 로제타석이죠. 이거 다 나폴레옹이 발굴한 거 영국 해군이 털어가서 거기 있는 겁니다. 참 이상한 게 정작 루브르 박물관 가면 이집트 유물은 요만한 것들밖에 없어요. 좀 속은 쓰릴 텐데 이건 나폴레옹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은 지상전에서는 무적이었던 나폴레옹의 능력과 무한한 야심을 드러내게 되죠. 동시에 해상이라는 약점도 명확하게 노출하게 됩니다. 이집트 원정에서 사실은 실패하면서 이거는 유럽에 있던 나라들에게 엄청난 자신감과 위기감을 줍니다. 저거 무서운 놈이네. 그러나 우리가 단합하면 이길 수 있어. 이래서 2차 대벌 동맹이 결성되게 돼요. 영국, 합스부르크, 러시아, 오스만 제국, 포르투갈, 시칠리아 왕국이 프랑스의 적이 됩니다. 이거 어렵게 얘기할 거 없이 전부 다예요. 이렇게 돼서 프랑스를 완전히 포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내적으로도 단합하게 되죠. 그리고 적이 강력하니까 지도자를 중심으로 더 뭉쳐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이걸 기회로 나폴레옹은 더 강력한 권력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명한 브리메르의 쿠데타죠. 1799년 11월에 이 쿠데타를 계기로 정권을 잡는 데 성공합니다. 당시 정부는 나폴레옹을 처단할 힘이 없었고요. 이런 대외적 위기, 그리고 이미 혁명이 불질러 놓은 사람들의 욕망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나폴레옹은 쿠데타를 하고 혼자서 정권을 차지할 수가 없으니까 3인의 통영 정부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정말 카이사르의 길을 그대로 가요. 그러나 나폴레옹은 제1통령으로서 내정, 외교, 군사 등을 책임지면서 사실상 1인 체제였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 1802년에 종신통령이 되고 나중에는 황제로까지 가게 됩니다. 프랑스의 1인자가 된 나폴레옹은 멈출 수 있었을까요? 못 멈추죠. 왜냐하면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거든. 이렇게 해서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국민의 열망과 프랑스의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는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폴레옹은 스스로 황제에 오르게 됩니다. 나폴레옹의 황제 즉위식은 뭐 뻔하시 노틀담 성당에서 했습니다. 거기 아니면 할 데가 없어요. 교황도 불러오려고 했는데 교황이 안 왔죠. 이 황제 즉위식 현장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걸려있는 나폴레옹의 황제 즉위식을 묘사한 이 그림은 무려 3년에 걸쳐 완성한 대작입니다. 실제로 엄청 커요.
이 방이 제일 인기가 좋습니다. 사람들은 모나리자 보러 루브르 가는데 루브르 요만해요. 제대로 보지도 못해. 그러다가 여기 오면 그냥 천장에서 아래까지 꽉꽉 차서 그려져 있습니다. 이 다비드가 무명화가였는데 나폴레옹 그림 잘 그려갖고 정말 히트쳤거든요. 그래서 이거 배워야 돼. 출세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이 황제 즉위식 그림 같은 경우 보면은 굉장히 정밀하게 그려가지고 등장인물이 한 70여 명쯤 되는데 실제 키와 가깝게 그렸다고 해요. 나폴레옹 역시 이 작품에서는 176cm 정도로 그려지는 약간 키우긴 했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그리죠. 이 나폴레옹 성격이 다른 사람 작게 나는 크게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내 이미지에 맞는 걸 그려와. 그러다 보니 뭐 이거저거 그립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는 거짓말도 많습니다. 당시 이 황제 즉위는 교황이 해줘야 되거든요. 나폴레옹은 자기가 이거 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교황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옛날 황제는 아니야.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요. 나폴레옹의 롤모델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그의 즉위식에 참석한 것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이러니 나폴레옹이 다비드 안 좋아하겠어. 나래도. 두 번째는 이때 그의 정말 꼭 참석해야 되는 어머니가 참석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꼴 보기 싫은 며느리가 이제 황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를 그려넣습니다. 그것도 아주 흐뭇한 얼굴을 한 채로. 근데 어머니도 그림 보고 화는 안 냈을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나폴레옹은 황제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나폴레옹의 전성기는 계속될 수 있을까요? 나폴레옹이 황제가 된 후 대부분의 유럽 국가가 나폴레옹과 프랑스 영향 아래 있었지만 이거를 다스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특히 나폴레옹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여기 러시아하고 여기 있는 영국이었죠. 영국은 바다에서 싸워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은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골칫거리였던 영국, 과연 나폴레옹이 생각한 해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내 유럽 제패의 가장 큰 걸림돌은 영국이었습니다. 특히 영국과의 해전은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해 생각해낸 것이 대륙 봉쇄령이었습니다. 유럽 대륙 내에서 영국과 교역을 못하게 하는 조치였죠. 저는 육상의 힘으로 바다를 정복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만이 영국에 강한 타격을 가하고 강화 체결을 강제할 유일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던 거죠. 이 조치가 저에게 어떤 나비 효과로 돌아올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말은 먹이를 먹지 못한 것처럼 말랐고 병사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전형적인 패잔병의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 원정에서 패배한 나폴레옹의 모습입니다. 나폴레옹의 최악의 실수로 일컬어지는 러시아 원정. 그러면 나폴레옹은 왜 러시아 원정을 시작했을까? 첫 번째로 나오는 이야기가 대륙봉쇄령. 러시아가 뒤에 있으니까 대륙봉쇄령이 지켜지지 않는다. 알렉산더도 카이사르도 못한 세계 정복을 내가 해보고 싶다. 모스크바에 들어가는 유럽의 최초의 군주가 되자. 이런 욕심을 부렸다는 설도 있습니다. 황제가 된 후에 나폴레옹의 성장은 무서웠죠. 오스트리아, 심지어 아우스트리츠에서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연합군을 격파합니다. 프로이센, 6주 만에 함락시켜버리죠. 그리고 이제 스페인에도 군대를 보내고 정말로 유럽을 완벽하게 제패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 대륙이 지금 거의 나폴레옹의 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를 하나의 요즘 말 EU로 만들어서 교역하지 마. 이렇게 돼서 이걸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만들어버리죠. 이게 경제가 오고 가야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륙봉쇄령의 핑계는 영국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어떤 새로운 경제 네트워크를 만드는 의도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만 갖고 살 수가 없잖아. 대륙봉쇄령을 때리니까 사실은 밀수가 더 늘어나게 되고 이 안에 들어온 물건들은 고가가 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경제 네트워크가 돼서 우리끼리 잘 살아보세요 이게 아니라 물가 오르고 사는 거 힘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폴레옹은 점점 더 화가 나고 얘네들이 러시아 믿고 반항하네 이렇게 해서 이제 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다 건너 들어가 영국을 치거나
러시아를 굴복시켜야 되는 거죠. 나폴레옹은 굉장히 이성적이기도 하고 감상적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유 중에 어느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합쳐져 있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카이사르도 못한 거 내가 해보겠다. 뭐 그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서 러시아 원정이 시작되고 이 러시아 원정으로 나폴레옹의 전성기가 저물게 되는데 그 러시아 원정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원정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요인, 키포인트는 나폴레옹도 알고 있었어요. 첫 번째가 속도고 두 번째가 효율입니다. 맨날 똑같은 말 같지만 달라요. 어마어마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군대는 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이걸 제압하면서 여러 길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데 러시아군이 이런 식으로 제압해버리면 완전히 적의 포위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급로가 2,000km가 넘어요. 그러니 러시아군이 응집하기 전에 정말 강철 막대가 뚫고 들어가듯이 빠르고 신속하게 돌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기와 겨울을 피해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처음에 출발하려고 봤더니 전 유럽에서 군대를 모으니까 되나? 이미 시간이 늦어져서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한 달 이상 늦어진 6월에 러시아 원정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8월이 돼서야 간신히 여기 스몰렌스크에 도착하게 되죠. 일단 스몰렌스크에서 한번 기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모스크바까지 직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보로디노 같은 데서 러시아군과 큰 격전을 치르게 되죠. 나폴레옹은 승리하기는 했지만 꽤 많은 병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9월 15일에 모스크바에 입성하게 되죠. 유럽 군대로서는 현재까지도 최초이자 최후의 입성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 러시아 군대는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그날 밤에 모스크바에 대화재가 발생해서 모스크바를 초토화시킵니다. 3분의 2가 잿더미 되고 모스크바를 약탈하려고 꿈에 부풀었던 모스크바가 저기 멀리서 보면 황금빛이 번쩍번쩍한데 그래서 그거 보고 갔던 애들은 다음날 그냥 제로 변환. 그래도 금은 좋아갖고 녹은 건 어떻게 건졌답니다. 그때 녹은 황금만 5,300kg였다고 해요. 요즘 금값이 하도 올라서 1kg만 해도 굉장하던데 아무튼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황금만 가지고 철수했어도 원가는 뽑았을 텐데 나폴레옹은 짜르와의 강화 조약에 미련을 두고 5주 이상 여기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게 버티다가 눈발이 갑자기 내리면서 어깨에 하나 눈이 떨어졌대. 그 순간 돌아가야 될 시간이라고 바로 돌렸습니다. 10월 18일에 모스크바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상 한파가 와서 한파도 빨리 오게 됩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돌아가는 길에 보급 창고를 만들어 놨는데 병사들이 벌써 이게 때가 늦었고 불안하니까 통제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보급차니까 미친 듯이 약탈해가지고 10,000명을 먹을 수 있는 식량이 1,000명이 약탈해서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식량 부족, 영양실조, 여기에 추위까지 오니까 끔찍하죠. 뭐 발가락이 동상에 걸려 떨어져 나가고 전염병이 돈다, 아사자, 부상자가 속출한다. 시체가 얼마나 많았으면 강을 건너는 다리가 손상되니까 나무가 아닌 시체들을 붙여서 바로 얼어붙으니까 다리 무게를 지탱했다. 뭐 살아남으려고 말이 죽으면 바로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 먹는다. 빵 하나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 반면에 러시아 군들은 사기가 막 오릅니다. 뭐 추위에 적응된 것도 있지만 나폴레옹 군대가 엄청나게 약탈했잖아요. 그때는 막 가족도 데려가고 그랬거든요. 가면서 막 버려요. 애도 버려요. 근데 애도 주스면 얘를 또 노비 같은 거로 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막 줍습니다. 11월 중순이 되자 기온은 영하 30도까지 떨어지고 러시아군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이때는 온도가 어느 한계선 밑으로 떨어지면 사람이 통째로 얼어 죽습니다. 그러니 수천 명, 수만 명이 그냥 동사해버립니다. 나폴레옹 대군은 전멸까지는 간신히 모면했지만 러시아 원정에서 52만 명이 사라질 정도로 전멸에 가까운 희생을 하게 됩니다. 부대마다 생환자는 3%에서 5%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죠. 나폴레옹의 자랑이었고 가장 충성스러웠던 황제 근위대 51,000명 중에서도 2,000명만이 생환합니다.
인정받는 부대였어요. 이게 5만 명이면 한 나라도 점령할 수 있는 군대예요. 이게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나마 나폴레옹이 부하들에게 어떤 신뢰까지도 잃어버립니다. 러시아에서 퇴각하던 중에 나폴레옹은 파리에서 쿠데타가 일어날 것 같다라는 소식을 듣고 핑계였을 것 같아. 소수의 호위병만 대고 나 먼저 갈게. 그리고 황급히 러시아를 빠져나갑니다. 남겨진 병사들은 신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통곡을 했는데 이게 가자마자 엄청난 또 한파가 밀어닥쳐갖고 요 며칠 사이에 또 많은 병사들이 죽습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에 실패로 들어간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실은 나폴레옹의 전술과 전략이 이젠 적에게 간파되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군단 편성 이런 거 이제 다 따라합니다. 나폴레옹의 최고 천재 참모가 러시아 육군의 스카웃대에 가서 거기서 러시아 육군 현대화 작업을 지휘하고 있었어요. 물론 의리를 지켜서 프랑스하고 싸우진 않겠다고 했지만 그게 그냥 그런 거지. 가르쳐는 줄게 난 싸우진 않을게. 걔가 싸운다고 뭐 하겠어. 가르쳐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러시아군은 프랑스군의 그 유명한 현지 조달 전술도 어디가 약점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후퇴하면서 마을을 불태우는 등 청야 전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나폴레옹의 오판입니다. 결국 나폴레옹 군에서 심각한 병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보급대 식량이 몇 주 만에 거덜났고 현지 조달이 어려워집니다. 손자가 계산했던 바에 따르면 장거리 원정은 20배의 병력과 군수 부담이 든다고 해요. 근데 손자가 계산했던 것보다 더 멀리 가는 겁니다. 이때 동원한 말만 25만 마리였다고 하는데 이 말을 먹일 사료를 조달하거나 운반할 수가 없어요. 러시아군은 그 광활한 대지를 이용해서 조금씩 후퇴하면서 나폴레옹 대군을 계속 내륙으로 유인합니다.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작전이든 아니든 믿음 한 가지는 있어요. 가다 보면 쟤들이 먼저 죽는다. 이건 진짜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고 니네는 끝까지 못 온다. 부럽기는 해. 이런 마인드로 싸워요. 전쟁을 시작하고 6주 만에 나폴레옹은 병사의 절반을 잃게 됩니다. 결국 나폴레옹이 나폴레옹의 전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몇 번 조기 선멸전 기회가 있었는데 이 천하의 나폴레옹도 소심해지더라고요. 야, 아직도 갈 길이 많고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병력 소모하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결정타를 자꾸 안 날리고 남겨놓고 밀고 남겨놓고 밀고 이렇게 돼요. 세 번째는 나폴레옹 방식의 한계입니다. 나폴레옹은 한 번도 측근 장군들에게 전체 전략 그림을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잘 드러나지 않던 나폴레옹의 약점, 즉 임기응변으로 감당할 수 있던 공간들이 그야말로 블랙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나폴레옹 부하들도 이 커진 조직과 규모를 감당하기 벅차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어머니 책임이 좀 나오는데 어머니가 가족주의가 정말 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폴레옹이 대륙을 점령한 다음에 자기 부하 장군들, 형제들 이렇게 맡기는데 이 한 나라를 통치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 곳곳에 왕이 되니까 이제 사고들을 많이 쳐요. 나폴레옹도 그걸 아니까 그걸 좀 갈아치려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들어눕습니다. 근데 나폴레옹은 조세핀이 들어누워도 못 이기고 어머니가 들어누워도 못 이기고 어떻게 보면 효자의 착한 남편인데 여기서 더 이상 말했다간 큰일 나거든. 그러면 좋은 황제가 되려면 효자가 되지 말고 좋은 남편이 되지 말란 말이냐. 그러면 러시아 원정의 결과는 어떠했느냐. 러시아 원정이 실패로 돌아가자 프랑스에게 눌렸던 주변국들은 바로 반나폴레옹 동맹을 결성합니다. 이미 나폴레옹한테 털린 군대가 엄청난데 순식간에 100만 대군 규모의 반불동맹군이 형성이 됩니다. 1814년 3월 31일 반불동맹 연합군이 파리에 입성합니다. 나폴레옹은 자신과 자신의 후계자가 프랑스 왕위를 포기하겠다는 조약을 작성하게 되죠. 그리고 반불동맹은 프랑스를 혁명 이전의 시대로 되돌리기 위해서 영국의 망명에서 살던 루이 18세를 프랑스로 데려와 왕자리에 앉힙니다. 부르봉 왕조를 부활시키는 거죠.
나폴레옹은 퇴위하며 토스카나 해안에서 10km 떨어진 지중해에 있는 엘바 섬으로 유배되게 됩니다. 엘바 섬은 이탈리아에서는 세 번째로 큰 섬이지만 실제로 작습니다. 더욱이 나폴레옹에게는 너무나도 작은 섬이었겠죠. 엘바 섬에서 나폴레옹의 직위는 무엇이었을까요? 뭐 쫓겨난 사람이 뭐가 있었을까요? 황제의 지위를 유지한 채 세습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엘바 공국의 대공이었습니다. 여기 엘바 섬분한테 미안한데 진짜 섬 작거든요. 명칭 훌륭하잖아요. 공국의 대공. 그 사이에 프랑스 내에서는 부르봉 왕조 복귀에 대한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죠. 왕의 자리에 오른 부르봉 왕조의 루이 18세는 루이 16세의 동생이었죠. 프랑스를 혁명 이전으로 되돌려 놓으려고 한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1815년 1월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사정을 제대로 전달받지도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엘바섬을 탈출해서 프랑스에 상륙한 거죠. 이게 진짜 뭐 탈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간 거예요. 1815년 2월 26일 9개월간의 유배 생활을 뒤로하고 엘바섬을 빠져나와서 3월 1일 프랑스 본토에 상륙해서 파리로 향합니다. 이게 진짜 파리로 가는 행진이에요. 나폴레옹은 자신을 열정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지역을 미리 정해놓고 그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놀랍게도 가는 곳마다 문 열고 환영하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병사들이 몰려들어서 군단을 이룹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천재는 천재야. 1815년 3월 7일 루이 18세는 나폴레옹을 제거하려고 제5연대를 파견합니다. 이 5연대의 지휘관은 한때 나폴레옹의 충실한 군단장이었던 네 원수였어요. 이 연대가 오니까 나폴레옹이 말에서 내려 병사들 앞으로 가면서 내가 여기 있다. 나를 원한다면 니네 황제를 죽여라. 그러니까 나를 죽이라는 소리죠. 그랬더니 병사들이 전부 황제 만세. 그걸 보고 내 원수는 바로 무릎 꿇고 하여간 이렇게 나폴레옹은 점점 늘어나는 군대를 이끌고 파리로 진군하죠. 파리에서도 처음에는 뭐 쟤를 막아라 난리치다가 점점 오는 걸 보더니 갑자기 이게 지지율이 확 바뀌어서 나폴레옹을 환영하는 분위기로 바뀌어버립니다. 결국 루이 18세는 저항도 못하고 벨기에로 도망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바로 워털루 전투예요. 워털루 전투는 나폴레옹이 다시 세계 재패를 시작해서 벌어진 전투는 아닙니다. 돌아온 나폴레옹은 다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유화책을 선택했지만 동맹국들 입장에서 이걸 솔직히 믿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지금 힘없을 때 빨리 없애자. 그래서 바로 동맹군을 결성해서 프랑스로 진격합니다. 그리고 이 반대편에 이 남자가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의 수많은 라이벌 중에서 그를 철저하게 패배시켰다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 지구 영웅전 더 라이벌. 오늘의 주인공은 영국의 웰링턴 공작입니다. 흔히 웰링턴 공작으로 알려졌지만 본명은 아서 웰슬리입니다. 그는 스코틀랜드에서 이주했던 아일랜드 더블른 출신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육군에 투신했습니다. 군생활 초기에는 형을 따라 인도에서 복무하면서 명성을 쌓았고 이후 나폴레옹 전쟁 시기에는 반프랑스 동맹군의 핵심 지휘관으로 활약했습니다. 특히 스페인에서 나폴레옹이 몰락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왜 라이벌일까? 나폴레옹과 웰링턴은 전쟁을 하는 스타일도 정말 달랐습니다. 나폴레옹은 속도감 있는 기습을 즐기는 공격적 성향이었는데 웰링턴은 방어적이고 꼼꼼한 전략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이 직접 맞붙은 전투는 딱 한 번, 워털루 전투였고 이 전투로 나폴레옹은 패망합니다. 자, 이제 워털루 전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레옹은 대륙 동맹군이 훨씬 자기보다 세니까 자기 전술대로 각계격파를 시도합니다. 근데 이 각계격파할 때 예상치 못한 곳을 치는 거는 정말 나폴레옹 다 왔어요. 나폴레옹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 뻔히 알고 있었는데 워털루로 와서 영국군을 칠 줄은 생각도 못했죠. 이때 가장 강력한 동맹군이 영국군과 프로이센군입니다. 나폴레옹은 영국군과 프로이센군의 합류를 막기 위해서 프로이센에
불리허를 몰아내고 워털루에서 웰링턴을 칩니다. 이때 영국군이 무너지면은 사실 동맹군은 와해될 수준이었어요. 물론 완전히 와해되지는 않았겠지만 나폴레옹이 원하는 휴전 정도는 할 수 있었겠죠. 그 사이에 나폴레옹은 힘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워털루 전투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진흙탕이 돼 있었어요. 전날 비가 내려가지고 나폴레옹은 기동전 기습의 명수인데 땅이 진흙탕이 되니까 초반 러시할 수 있는 주도권을 놓칩니다. 그리고 포대 설치가 늦어져 가지고 공격 타이밍을 또 놓쳐요. 결국 중앙 돌파를 시도하는데 웰링턴의 특기가 방어라고 그랬잖아요. 이분은 정말 방어 기술은 탁월해 가지고 능선을 장악하고 병사들을 철저하게 버티게 만듭니다. 다만 웰링턴의 약점은 3km에 달하는 능선이었어요. 너무 길어서 병력을 두텁게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웰링턴은 이게 군사학에서 정말 하면 안 되는 건데 얇고 길게 펴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대로 하는 거는 보통 장군이고 진짜 훌륭한 장군은 정석을 안 따르는 건데 이때 나폴레옹은 영국군의 얇은 배치를 몰랐기 때문에 동생 제롬이 지휘하는 자위군을 웰링턴의 우익으로 우회시킵니다. 그러나 웰링턴은 이를 예상하고 그 경로에는 우구몽의 저택이라는 요새화된 저택에 최정예군을 배치합니다. 이때 나폴레옹이 여러 가지로 좀 상황이 안 좋았어요. 우회시킨 것도 실수였지만 우회도 과감하게 우회해야 되는데 우구몽의 저택이 또 걸리니까 저거를 먼저 치우고 가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안전제일주의로 하는 것은 나폴레옹 전술에 없던 것인데 나이가 들어서 그랬는지 몸이 안 좋아서 그랬는지 여러 가지 추정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미끼를 있는 대로 밟고 지나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웰링턴은 방어에 치중하면서 프로이센군이 도착하기를 기다립니다. 반면 나폴레옹은 프로이센군이 도착하기 전에 웰링턴을 무찌를 수 있다고 자신했었죠. 결국 프랑스군은 하루 종일 우구몽을 공격하느라 좌익의 힘을 소비했고 우구몽 점령에는 끝내 실패합니다. 웰링턴은 철저한 지형 조사 끝에 몽생장 언덕이라는 곳에 또 방어선을 구축했는데요. 후방에 프로이센군이 도착할 때까지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반면 나폴레옹군은 웰링턴군 정면에 포진했고 시간 내에 충분히 웰링턴을 격파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병사단을 전면에 배치하고 기병 여단을 그 후방 양위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좌우에도 기병을 배치했어요. 중앙 후방에는 자신의 최정예였던 근위군을 결전용 예비병력으로 배치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상태에서 신속하게만 공격했더라면 나폴레옹이 승리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땅이 진흙창처럼 변해서 공격 시간이 늦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이 공격을 자꾸 망설이는데 일설에는 몸이 아파서 그랬다는 설도 있습니다. 결국 공격도 나폴레옹이 시작한 게 아니라 내 원수가 독단으로 시작해버립니다. 이렇게 돼서 조금 늦게 워터루 전투가 시작됩니다. 워터루 전투의 준비 과정에서부터 두 사람은 극명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나폴레옹은 느리고 게을렀고 웰링턴은 철저했습니다. 그럼 이 전투의 운명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프로이센군을 쫓기 위해서 그루시 장군에게 병사를 줬기 때문에 나폴레옹은 병력이 부족해서 우익 부대를 아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루시도 요만큼만 쫓아가고 돌아오라고 그랬는데 그루시가 계속 쫓아갑니다. 그루시를 찾으러 전령을 보냈는데 전령을 너무 조금 파견해서 그루시 군대를 찾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루시가 돌아오라는 전가를 받은 건 오후 6시나 돼서였습니다. 그 이전 오후 4시에 결정적 장면이 펼쳐집니다. 내장군이 5,000명의 기병으로 중앙부에서 정면 공격을 감행합니다. 내장군은 포병과 보병의 엄호 없이 기병을 단독으로 돌격시키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정말 장관이었대요. 하늘에서 보면 먼지가 나고 그럼 뭐해? 커튼만 쓰고 말한 거지. 오후 5시 뚝심으로 유명한 내장군은 기병의 실패에 굴하지 않고 남은 보병 5,000명을 중앙에 추가로 투입합니다. 중앙에서 버티던 영국군 전초에 라이센트라는 요새가 함락되었고 웰링턴은 중앙에 보병과 포병을 지원합니다. 문제는 이 직전인 4시경에 나폴레옹 군의 우익에 갑작스럽게 프로이센군이 출현한 것이었어요. 자, 마지막 순간에 나폴레옹은
프로이센군이 도달하기 전에 영국군을 파괴한다는 최후의 승부를 겁니다. 굉장히 대담한 승부인데 정작 근위대는 30%만 보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근위대는 돈자 되어버립니다. 한 번도 후퇴한 적이 없다고 했던 군위대가 전투를 포기하고 물러나게 되죠. 그 사이에 프로이센군은 도착하고 그루시는 소식이 없습니다. 여기도 비사가 하나 있는데 당시 프랑스군 전령들은 그루시를 찾아 헤매고 있었거든요. 불리오는 전투를 어디서 하는지 몰라서 쫓기면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저 멀리서 포성이 들립니다. 당시 프로이센의 최고 전략 천재들이 그 부대에 있었어요. 가자고 합니다. 이건 틀림없이 전투가 벌어질 거다. 왜냐하면 나폴레옹 전술을 얘들 다 꿰고 있거든. 그래서 과감하게 그 방향으로 진격해 옵니다. 결국 전령을 보낸 프랑스군보다 포송을 듣고 이거다 하고 돌아왔던 프로이센군이 먼저 도착하게 된 거죠. 프로이센군이 도착해서 우익을 습격하게 되면 이제 남은 프랑스 병력으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나폴레옹이 근위대가 무너지자 포기하고 후퇴하게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너무 늦었습니다. 프로이센군이 오기 전에 차라리 후퇴했더라면 병력이라도 보존했을 텐데 프로이센이 압박하고 영국군이 역습으로 나오는 때 도주를 하게 되니까 프랑스군이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됩니다. 심지어는 나폴레옹의 왕관과 검, 일용품을 실은 마차까지 내버리고 도주하게 돼요. 그보다 더 큰 희생은 전장터에 남겨진 부상병과 전사자들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정예병력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는 재기 불가능한 수준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 전투는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유럽 전체의 패권을 결정짓는 역사적 전환점이었죠. 이 전투에서 나폴레옹은 백일천하라고 불리는 그의 마지막 복귀 시도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고 반면 웰링턴은 이 승리로 유럽의 구원자, 영국의 국민 영웅으로 칭송받으면서 인력 영웅으로 떠오릅니다. 나폴레옹과 웰링턴은 단 한 번의 전투에서 맞붙었지만 그 한 번의 전투가 나폴레옹, 더 나아가 유럽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워털루 전투는 나폴레옹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페이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워털루 전투와 웰링턴 공작에 대해서 나폴레옹은 어떻게 회고할까요? 훗날 웰링턴은 나폴레옹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유럽의 공공의 적이자 실패한 황제에 대해 막말을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못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비난도 했습니다만 웰링턴은 나폴레옹을 인정하는 말을 많이 남겼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나폴레옹, 이 시대, 과거 어느 시대든 나폴레옹이다. 근데 이거는 그 사람을 깬 게 나다. 이게 가로치고 들어가 있는 거야. 역사 보면은 정말 유명한 사람들은요, 항상 적을 칭찬해요. 왜? 그래야 내가 올라가니까. 나폴레옹의 백일천하가 막을 내렸습니다. 부르봉 왕과 프로이센은 나폴레옹의 처형을 원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영국으로 망명할 것을 원했습니다.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영국인들은 나폴레옹을 세인트 헬레나로 보냈습니다. 적을 존경해서가 아니라 일종의 인질이죠. 왜? 영국은 프랑스의 나폴레옹 지지자들도 배려하고 그리고 대륙의 여러 나라들에게 일종의 인질, 미끼 이런 카드를 쓰기 위해서 나폴레옹을 살려놓기로 했습니다만 세인트 헬레나로 보냈다는 건 영국이 나폴레옹을 얼마나 위험한 인물로 생각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세인트 헬레나는 아프리카 대륙과 남아프리카 대륙 사이의 중앙에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얼마나 대단하냐면 동쪽으로 앙골라 해변까지 1850km, 서쪽으로 브라질 해안까지 3200km, 북쪽 남쪽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가면 남극 나와요. 이렇게 되니까 진짜 이게 절의 고도입니다. 세인트 헬레나는 민가가 한 10가구 정도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절의 고도에서 지냈는데 나폴레옹이 이게 삶 자체가 열정이거든요. 엘바섬에 대공할 때도 뭐 길가에 꽃 심고 잠시도 가만히 안 있었어요. 근데 세인트 헬레나로 가니까 이제 그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감시병이 딱 붙어가지고 그래도 딱 한 가지만 합니다. 10대 소녀하고 연애를 해요. 능력도 대단해가지고 그 소녀가 결혼하자고 막 했는데 결혼은 안 하는데 저건 약간 뭔가 다르긴 달라. 그러다가 갑자기 건강이 악화됩니다.
1821년 2월부터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3월이 되자 병상에 누워 지내다가 5월 5일 51세의 나이로 유배지에서 사망합니다. 이 위대한 영웅의 마지막 말은 프랑스, 군대의 수장, 그리고 조세핀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의 사망 원인으로는 다양한 설이 존재합니다. 제일 유명한 게 독살설이죠. 원래 이러면은 그냥 돌아가셔도 다 독살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좀 이상한 습관인데, 특히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머리카락 잘라갖고 주변 사람들한테 나를 기억하라고 주는 게 되게 많았어요. 뭐 좋은 방법이긴 해. 어차피 잘하는 머리.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아갖고 분석을 했더니 뭐 비소가 많이 검출됐다. 그래서 비소에 의한 독살설이 많이 제기가 됐는데, 당시는 비소가 염료나 약의 원료로 광범위하게 사용됐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비소 중독은 이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반론이 최근에는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가장 유력한 사인은 위암이고 검시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폴레옹 아버지도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이 집안 조금 그 유전적 내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위암이 사망 원인이 아니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흔히 군사적 천재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의 전술 중에서 자기가 창설해낸 건 없어요. 당시에 많이 나와 있던 설들이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매뉴얼을 본다고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걸 하지 못했던 건 매뉴얼을 봐도 실행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거를 해냈던 사람이 나폴레옹이었어요. 그것도 최단기간에. 그러면 천재여서 그랬느냐? 대단한 통찰력이 있기도 했지만 저는 노력이라는 부분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폴레옹은 자기가 간 길뿐만이 아니라 처음 가는 나라, 이런 것도 이렇게 나라 수준과 상태를 보면 이 동네는 도로가 이렇겠구나, 이런 거를 짐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거는 사실은 도전의 결과예요. 천재는 모든 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남이 포기하는 곳에 도전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폴레옹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물론 나폴레옹도 결점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나폴레옹을 존경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세상을 황제라는 방식으로 해결했던 거죠. 당시 프랑스 사람들은 앙상 레지엄을 파괴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방법으로 또 황제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선택을 했던 겁니다. 나폴레옹은 철저히 몰랐겠지만 그 후로도 유럽에서 나폴레옹의 그림자를 지우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나폴레옹 3세가 그 증거죠. 정말 능력도 없고 한 것도 없는데 나폴레옹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황제가 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나폴레옹 조카도 아니더구만. 그는 현재 행정제도의 기반을 만들고 예술을 부흥시켰어요. 많은 이들이 그의 이름을 외쳤고 오늘날에도 파리 개선문에는 그의 승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대 세계에 만들어 온 나폴레옹의 업적입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나폴레옹 법전인데, 나폴레옹 법전이라는 것이 지금도 프랑스에서 거의 그대로 쓰여지고 있는데, 비판하는 분들은 나폴레옹이 그 법을 지키지 않았다. 예를 들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거 지네는 탄압하지 않았느냐. 그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세상은 법이 있어도 만들어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나폴레옹이 그 법전에 실린 사회를 이상으로 보고 오늘날까지도 허용될 수 있는 법전을 만들었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공적으로 인정해야지, 그걸 70%밖에 안 지키지 않았느냐라는 걸 비판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년 후에도 통용될 수 있는 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인정해야 될 공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를 앞서간 천재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나폴레옹의 다양한 모습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꼭 성공에만 교훈이 있는 걸까요? 나폴레옹은 성공과 실패에서도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 교훈을 여러분이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영웅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보면 이게 나폴레옹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단순히 업적이 많은 것일까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여러 가지 면모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폴레옹을 좋아하는 이유도 다양한 것 같아요. 싫어하는 이유도 다양하고, 단순히 군사 영웅이어서 멋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독재자 아니냐 뭐 이렇게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영웅이다,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의 치부나 부족하거나 이상한 면모가 없는 게 아니다. 제가 이 지구 영웅전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영웅이란 모든 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무언가를 이룬 사람이다.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